유권자라고 이야기가 납니다. taxpayers 납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태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공화당도 이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도를 중시하거든요. 예. 트럼프도 정말 언론 잘못 상대했다가 호된 질책을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가 의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태도 문제는 뭐 그 정도 언급하고 네. 내용이 또 더 큰 문제 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이긴 해요. 지금 예를 들면 뭐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도청을 당했는데 뭐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고 우리 정부도 참 곤혹스럽기는 하겠죠. 우리 정부로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은 내용의 그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사이의 논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인정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도청한 사실을 문제 안 삼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문제 안 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공개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을 뭐 대변을 하고 밝혀야지. 처음에는 협의할게요. 그 다음에는 위조 조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전달할 입장 없어요. 그러고 이제 어제 돌아와서는 미국 관리들이 우리만 보면 계속 유감 표명했어요. 그래서 한미 관계 신뢰 문제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감 표명 받았으니 문제 없다. 네. 도청 당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악이 없는 도청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 해명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좋아요. 그냥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니까 예. 크게 문제 삼으면은 그러한 분위기 훼손당할 수 있고 한미 우호 관계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 크게 문제 삼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문제 제기하고 해명 듣고 우리가 외교적인 조치 취할게요. 이러면 되지. 왜 자꾸 주권 국가로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모르겠는데 잠시 뒤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치졸에 타격을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불법 도감청이라는 것이 실제 그리고 용어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도청은 불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도덕질할 때 도체를 사용하는 것이고 감청은 허락을 받고서 뭔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감청이니까. 저는 감청이라는 용어 안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도청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관용의 그 예. 검증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통령 시절 중에서 중도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지만 이건 뭐 최근에 다른 악재도 있었으니까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더 흡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지층이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핵심 지지 기반인 심지어는 대구 경북 이른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거든요. 대구 경북과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은 대구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많아요. 그러게 말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60대 이상도 그렇고요. 60대도 그렇고 70대 이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주부층도 그래요. 왜 이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구에 서문시장을 갔지만 서문시장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이 서문시장 안 와도 좋다 이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대통령이 일만 잘하면 또 안보실이 일만 잘하면 우리는 박수 쳐주고 지지율 올려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의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방산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와이라노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런 부적절한 해명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의 반응, 태도 또한 기자회견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 밝히는 판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국민의힘 국방위원 3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거기 나온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정말 우리가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말인가. 뭐라고 했어요? 정보의 수집 대상은 적군만 아니라 아군도 포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도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그것이 정상적인 외교고 동맹 관리의 기본이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도청 당해도 도청했네? 우리 모른 척 할게. 정상적이래요. 그게? 이게 정상적이래요. 이게 성숙한 태도고.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례상으로도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정보 관련해서 유출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영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의 경우는 사례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다 도청을 합니다. 서로 알려지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단 한 차례라도 미국을 우리가 도청했다고 해서 밝혀져서
미국이 그것을 혐의로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미국 알겠습니다. 백악관을 도청해요?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과 예. 여러 가지 대응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해 주셨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 사건 터지자마자 동맹국 사이의 도청이 어제 오늘 얘기냐 뭐 항상 있었던 얘기다 등등의 보도를 쏟아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역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요. 예. 인정하지만 안 들켜야죠. 이처럼 유출 사고가 나서 들켰으면 분명한 입장 표명하는 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니 그동안에 오바마 예. 행정부 때도 외국 정상들, 유럽 정상들 정상 외교 통화한 내용 도청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렇죠. 강력 항의하니까 사과까지 하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과연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내용만 도청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말씀 또한 뭐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도청당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국제 외교 관계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북한은 중국은 일본은 도청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것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현실적인 국민 여론이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불법 도감청을 미국의 불법 이 도청을 또 기밀 유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뭐냐면 관련된 조사도 있는데 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긍부정 빅데이터 감성 비율을 따져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무슨 당연히 이야기냐면 그렇겠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훼손시키라 또는 한미 동맹을 파기하라 또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6일인가요 7일인가요 대통령 방문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성공해야죠. 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국민들도 바랄 겁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나 반도체나 2차 전지. 근데 지금 국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정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미 관계에서 움츠려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미국에 이걸 항의하면서 우리는 뭘 대통령이 얻어내야죠. 방문했을 때 더 예. 얻어내는 거죠. 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화났어. 그런데 말은 한미동맹 70주년 미국에서 기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뭘 가져올까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예. 더 내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런 표현 제가 썼습니다만 이게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 고유 영토다라는 교과서 나오고 강제란 뭐 용어도 안 쓰고 뭐 잇따라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가 나 있는 슬쩍 화가 나 있는 그런 중도 내지 보수층까지도 네. 미국한테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그렇죠. 연타를 맞으면 이게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 날 도감청 안보위에 해야 할 일이다. 계속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해오던 일이에요. 해오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렇게 기밀 문서가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러시아가 작용을 해가지고 일부러 조작된 내용을 퍼뜨렸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범인을 지금 체포하고 보니까 21살 먹은 미국 일병이 공군이죠. 네. 자기 갖고 있던 관리하고 있던 기밀 문서를 그냥 프린트해서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 책상에 놓고 사진 찍어서 올렸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게임 사이트에 그럼 그 친구들하고 공유했죠. 21살 일병이 그 내용을 조작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납득하기가 힘들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건 잡힌 사람이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잭 테세이라가 이제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체포가 되고 관련된 영상이 나왔고요. 그 러시아 이야기는 뭐냐면 유출된 내용을 러시아 내에서도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 한 번 더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조작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전세 그리고 또 전황이 예,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건 2차 조작이죠. 그런 거죠. 러시아가 한 건데. 그래도 전 어쨌든 우리나라 주권 국가잖아요. 어쨌든 미국과의 저 친미주의자거든요. 전 미국하고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고 미국 없이 우리나라 못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안보적인 측면이나.
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예. 항의도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왜 안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뭐 그리고 내친 김에 그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 와서 또 중국과의 엄청난 경제 협력 그렇습니다. 성과를 또 네. 가져오고 그러면서 또 필요할 때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미국의 속국은 아니다라는 발언도 예. 하고 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중국 가서 맞습니다. 또 막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일본, 미국, 일변도로 갈 게 아니라 우리도 중국하고 또 계속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중국을 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왜냐하면 칼럼을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빨리 만나야 된다는 게 제 그러니까. 칼럼의 내용이었거든요. 예. 먼저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결코 이렇게 우리가 수수방관해도 되는 국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연금 계획으로 정신없고 미국하고도 친하지만 중국을 바로 찾아갑니다. 예, 예.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가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예. 같이 가서 아유 우리 프랑스 잘할게요. 이러면서 그러면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또 곡물이나 프랑스에서만 생산하는 곡물이 또 있거든요. 그거나 또 에어버스 몇 대를 더 사가는 겁니다. 예. 투자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대1로라고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남미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시진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룰라 다시우바를 거의 국빈 대접하면서 룰라 다시우바에 대해 브라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투자 다 할게. 예.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 상당히 많은 중국 교포까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5,000년 역사를 함께 온 중국 우리 무시해도 되는 우리 겁니까? 배종찬 소장 칼럼을 제가 본 건 아닌데 네네. 생각이 아주 비슷하군요. 예. 그 대목에서. 근데 김태우 제1차장의 지금까지 썼던 논문에는요. 그 외교에 중국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태우 안보실 차장은 어제 이제 돌아오면서 이번에 국빈 회담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 32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세종대로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로 인한 통제인데요. 지금 반대 방면 차로 나누어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말 화재로 인해 통행이 금지됐던 제2경인고속도로의 경기 과천시 부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차량 통행이 재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지금 점차 교통량 늘면서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목천 부근 7km,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역시 7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6km 교통량 더 늘었고요. 이후로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남지 부근과 감곡 부근, 그리고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폭탄이 터졌습니다. 3만 개의 녹음 파일 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참 또 국민의힘은 또 잽싸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 넣어 돈봉투당 이런 이름까지 정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 저는 향후의 잠재적인 타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그죠? 타격의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리스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어떻게 대응하냐면 끝날 문제지만 이건 민주당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을 이야기할 때 대륙주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과 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호사화거든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근데 화이트 칼라는 바로 사무직 이 직장인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비리, 돈봉투 이런 데 부분에서 민감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예, 예. 다른 정치적 사안이 모르는데 근데 이걸 단순히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불덩어리인데 녹음 파일도 엄마 집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3만 건의 파일이 나왔는데 이걸 아무 일도 없던 거라고 지금 덮을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으로 묻히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수사가 되느냐에 달려있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폭발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타격의 그렇죠. 시발점으로 봅니다. 네, 장 소장.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씩 툭툭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민주당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첫 단추도 잘못 깬 것 같아요. 아 이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이슈야. 예. 검찰 수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자체 윤리위를 통한 자체 진상조사 하겠다는 식으로 조금 또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는데 그렇죠. 뭐 다음 주부터는 근데 그게 또 가능할지도 참 그렇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야 돼요. 지금처럼 아니 이정근 그 개인의 일탈 행위예요라고 끊기에는 너무나 송영길 대표랑은 긴밀하게 얘기된 것이 아니야라는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다 윤관식 의원에게 전달하고 나서 송영길 대표 보좌관에게 2번이나 다 윤 전달 이런 식의 문자를 다 보냈다라는 것은 송영길 대표도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분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제대로 된 조사 받아야 한다 말씀드려요.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장성철 소장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론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검찰이 우리만 정조준을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정확히 아시는 청취자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엄마 집을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엄마 집을 압수수색해서 휴대폰이 확보된 건 지난해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밝혀진 작년 것은 가을 겨울부터 이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가 정가에선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혜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 때문에 이 시기에 터뜨린 이유가 지지율이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수세에 몰리니까 검찰에서 이 수사를 더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데 뭐 그런 약간 낌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반가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왜냐하면 현 이재명 대표까지도 지역구를 이렇게 또 그다음 지역구를 넘겨받았다든지 맞아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국을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 선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끊어내고 혐의가 밝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당헌 당규를 바꾸는 한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여기 의혹에 전당대회 돈봉투와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다 공천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악재 내지는 자신의 잘못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제일 그 미숙하고 잘못된 대처 방안이 찔끔찔끔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대폭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렇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인데 민주당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만약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한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자당 의원들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보호했던 것들이 자기 부정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어쨌든 부정 비리 혐의 그리고 노웅래 의원 뇌물 사건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라임으로부터 돈 받았다, 뭐 양복 받았다 이랬을 때 다 구제해 줬거든요. 당원 80조 뭐 바꿔가면서까지도 그냥 당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건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중잣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끊을 건 끊어라.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내년에 공천개혁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분들을 공천 안 준다. 이렇게 뭐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물갈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있고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여하튼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홍준표, 김기현 두 사람 사이에 설전도 있지만 그런 게 뭐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또 이제 초점은 관심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부분을 정관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으로 또 한 번에 크게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 이게 지지율에 계속 물리고 꼬리를 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흙탕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그렇죠. 그럴 이거 수 있죠. 끊어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검찰의 캐비넷에 뭐 잔뜩 뭐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민주당 것만 딱 절묘한 시점에 톡톡 꺼내든다는 의심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비판하고 있어서는 민심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봉투 돌린 건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그때 전당대회 때 정말 송영길 대표가 홍영표 후보와 정말 0.59% 차이로 됐거든요. 예. 그렇죠. 대의원에서는 이겼어요. 예. 이 돈봉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뭐 일각에서는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할 때 그런 거 안 하겠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해요. 말할 수 있으나 그렇죠. 예.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옹호나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유, 의원들이 뭐 300만 원 받고 대의원들이 50만 원 받고 뭐 표를 주겠어? 찍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당법 50조에 의하면은요. 예. 이런 거 그냥 주려고 했거나 받으려고 했거나 주거나 받거나 하면은요. 그러니까요. 징역 3년에 벌금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것과 수습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지지율에 예. 영향을 주고 중도층이나 최근에 이제 무당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2004년에 있었던 차태기 정당 때도 그때 이해창 총재가 내가 모든 것 안고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럼 2008년에 그때 전당대회 관련해서 박희태 전 의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누가 중심으로 수습하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야죠. 예, 예. 민주당의 아파로 대응 지켜보겠고요. 자, 아까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문제 이 배종찬 수장이 언급하셨는데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거는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니는 막 대구시정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그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셨는데 그런 결정하게 지금 배경은 따로 있으십니까? 우리 그 상임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네, 처음에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전광훈 목사 관련돼서 강한 비판을 하던 홍준표 지사의 목소리 들어봤고, 그다음 김기현 대표 목소리 들었는데 배종찬 수장은 요거를 뭐 그래도 좀 눈여겨볼 정치 뉴스로 꼽은 이유가 뭡니까? 집안 싸움이잖아요. 네, 집안 싸움이 왜 저는 치명적이냐면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27%. 예,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갤럽에서 4%포인트가 한 주 만에 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건 상당히 큰 격차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부정평가는 무려 65%나 됩니다. 그런데 27%라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한국갤럽 기준으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4% 그리고
또 10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무렵에 MBC와 충돌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24%였거든요.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층이 버티기 때문에 30%대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거죠. 자, 이준석하고 충돌이 있었을 때 MBC도 어떻게 보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조직체인 거죠. 거기와 또 충돌했을 때 24%. 이번에 김기현, 정광훈 또 홍준표 충돌할 때 27%. 이렇게 더 충돌하면 사람이 더 싸우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예.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누군가가 조율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충돌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통합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해줄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없어요. 네. 장소정.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참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내부가 자꾸 분열되는 것은 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어요. 결국에는 MBC 100분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력 없는 초보 대통령 이런 표현을 써서 대통령실이 좀 화가 나서 김기현 당대표로 하여금 해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 분석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예. 이건 안 좋은 사인이 몇 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독자적인 결정 능력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뭐 판단 이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딱 막 해촉하고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의심이 많이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상임고문 해촉이. 이런 해촉이 주는 이미지가 그냥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자꾸 그냥 발로 뻥 차는, 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한 참 한심스러운 지금 생각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대구 경북이 흔들린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괴로울 때가 호남이 흔들릴 때거든요. 예. 대구 경북에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촉을 하게 된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입니다. 그렇죠. 다른 시장이 아니고 대구 시장인데 홍준표 시장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하고 말고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일까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유가 100분 토론에서 정치 초보 지도자를 뽑았잖아요. 그 발언 때문이라 그러면 그걸 납득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화제에 올랐던 화제 인물 정광훈 사랑의 제일교회 목사는 지금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내일 국민의힘과 또 결별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예. 더 중요한 거는 김기현 대표는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기념관을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야 되겠죠.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TK 민심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좀 잡아야 되겠다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리얼 보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간다고 TK 민심이 돌아옵니까? 지금? 리얼 보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서문시장의 목소리 이럴 거예요. 오지 마라. 이거 장사 방해된다. 일 잘하면 우리가 박수 치고 지지율 막 끌어올리게.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또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문제 등등으로 민심이 좀 떠나고 있는데, 정작 안에서는 뭐 집안 싸움하고 뭐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다. 그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의 권위, 리더십을 좀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 같다라고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도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내년 총선이 위태롭다라는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 짜증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기자들이 물어봐도 왜 자꾸 모든 현안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화를 내고, 또한 좀 여러 가지 무리한 결정들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조급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를 좀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배종찬 소장님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는데, 저런 분 한번 모셔다가 좀 얘기 좀 듣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정말 강했을 때가 작년에 지방선거 전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4.3, 5.18에 대해서 정말 넉넉하고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준석도 우리 편, 유승민도 우리 편, 나경원도 우리 편, 안철수도 우리 편 진영이 똘똘 뭉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꾸 다 안 좋은 쪽으로만 다 배제하는 뺄셈 정치만 했지 않았느냐. 근데 이러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 권위 세울 거야.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이거 개최해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다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면 지지율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그만뒀어요? 네, 누가? 이양희 위원장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새로 위촉을 예. 했죠. 예, 예. 신의진 전 의원으로. 예. 신의진. 그 윤리위원회는 지금 윤리위원회는 황정근 변호사고 그런가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신의진 전 그렇군요. 의원. 네. 근데 이제 그 윤리위원회 등을 재정비하는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이어질까요? 그것도 그건 대통령실에서 예. 징계하라고 했으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맞냐고요. 독자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김재원 최고도 처음부터 딱 끊었으면 다른 최고위원들 예. 여러 가지 말실수 안 했을 것 같은데. 5.18 발언, 정광훈 목사 발언이 다 김재원 최고부터 시작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뭐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가 쭉 이어졌죠. 뭐 태용호 의원도 있고 조선희 의원도 저는 누구를 징계하고 말고를 떠나서 징계 기준이 뭔지나 좀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징계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어느 정권의 국민의 힘이든 보수 정당이든 그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달라요가 되니까 예. 이것 자체가 혼란이 오고 내부에 또 분열이 오는 네. 것이니까 이 기준을 잘 세워야겠죠. 아까 장성철 소장이 지난 지방선거 이전과 비교하면서 뭐 나경원도 빼고 안철수도 빼고 이준석도 빼고 막 급기야는 이제 홍준표도 빼고 네. 김재원도 빼고 계속 뺄셈 정치. 그럼 이제 누가 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핵관들. 아니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뺄셈이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절대적으로 지지율을 올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빼도 어느 정도 빼야죠. 이게 이때가요. 진짜 2016년. 양쪽을 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공천하기 직전과 분위기 비슷해요. 진박 간별사 얘기 나올 때 네,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빼버려.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아니 결국은 경쟁력은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썬소리도 그 다양성을 보면 그걸 어떻게 잘 참고하고 반영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걸 뭐 끊어내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하라는 것이 데이터인 것이고 그만큼 데이터 정치가 중요하고 미국은 데이터 정치를 안 하면 아예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달, 8월달 이후가 더 하여튼 울타리를 치는 듯한 모습을 그래요?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왜 요새는 이렇게 양당 얘기하다 보면은 다 한숨만 나옵니까? 민주당은 이제 잘못하면 진흙탕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그 이정근 폭탄 어떻게 대처할지가 예. 걱정이고 네. 국민의힘은 참 뭐 계속해서 울타리만 치는 뭐 네. 이런 식의 모습도 우리가 걱정을 해봤습니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 9년째 되는 날이죠. 자, 김창완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안녕 함께 듣도록 합니다.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